이제 이렇게 생긴 분들이 이제 아리안족,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그 정복민들 얘기하는 아리안족들이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북쪽에 주로 많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 이제 원주민이라고 드라비다족이라고 하는데, 아리안족들이 침입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주로 어디에 가 있냐면은 동쪽하고 남쪽으로만 밀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첸나이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면 이렇게 좀 얼굴이 까무잡잡한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보게 되고, 북쪽 지역이나 서쪽 지역에는 이런 백인 계열 인도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똑같이 생긴 몽고족들의 후예인데, 이분들은 이제 우리와 같은 황인종이죠. 이분들은 그 네팔이라든지 캘커타 이쪽 부분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인종이라고 그러면은 원주민인 드라비다족과 그리고 이제 그 정복민인 이렇게 아리안 계열 그리고 몽고족들의 후예, 이런 정도로 이렇게 지금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인도 하면 카스트라고 하는 계층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많이 아시는 브라흐만, 그 사제죠. 가장 이제 카스트 계급에서 제일 높이 있다고 하는 카스트 브라흐만 계급이고, 이분이 라만 나라야난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인도의 대통령 중에서 저희가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러죠. 언터처블, 그 만지기만 해도 부정이 한다고 그러는 그 언터처블 중에서 최초로 인도에서 대통령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을 갖다 좀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인도에서 이제 많은 부분이 예전에 카스트라는 계층이 있었는데 많은 부분이 이제 희석되어 간다. 특히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또 정치에서도 이렇게 이제 언터처블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통령도 되고, 단지 이제 또 결혼식인데, 인도에서 결혼만큼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뿌리 깊게 이런 계층 간의 결혼이 다른 계층하고 결혼하는 것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뭐 직원들이나 친구들을 봐도 예를 들면 종교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뭐 카스트가 너무 차이가 난다든지, 그러면 일부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시골 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아직도 인도의 그 문화, 특히 이제 그 결혼식 같은 경우는 계층에 의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국인은 어느 계층에 속할까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아까 처음 보여드린 슬라이드에 보면은 몽고족들의 후예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네팔 계열하고 이제 비슷한데, 그분들이 인도에 와가지고 직업을 잡아가지고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직업을 잡아서 일하는 게 저희로 얘기하면은 뭐 이제 좀 하층, 청소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운전사 이런 계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인들을 얼굴만 보고 이렇게 인도인들이 판단할 때는 카스트 계급 중에서 높은 계급으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혹시나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인도에 가서 만나시는 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일본이나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대응을 해주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저희 같이 생긴 사람은 사실은 카스트 계급 중에서 높은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를 당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은 인도의 정치인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간디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 그리고 인디라 간디, 라지브 간디, 소니아 간디. 여기서 보면 이제 특이한 게 사실 세 분이 똑같고 세 분이 좀 다르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 같은 간디지만 이 세 분은 같은 패밀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마하트마 간디하고 이분들은 좀 다른 간디죠. 이게 이제 네루 초대 수상의 따님이시고, 또 공통점, 요 세 분이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다 암살을 당하셨어요. 마하트마 간디도 암살을 당하셨고, 인디라 간디, 이분이 이제 인도의 첫 여성 총리였는데, 이분이 파키스탄과 전쟁을 하고 시크교도를 독립 진압을 하면서 결국 이제 시크교도들의 그 반발을 사가지고 경호한테 암살을 당하셨고, 이분의 아들이 라지브 간디입니다. 이분도 그 다음에 총리가 됐는데 역시 타밀나두주에서 강경파에 해가지고 암살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소냐 간디가 라지브 간디의 와이프가 되시죠. 이분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그 카нг레스 파티라고 집권당의 총수시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분의 아드님이 크시면 다시 이제 이 계보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인도 정치라고 하면 이 간디 패밀리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크고 실제로 존경도도 굉장히 높으신 분들인데, 인도에서 이 정치인들은 어떤 의미냐 이렇게 쭉 보면, 하나는 정치인 그 자체도 있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적 거의 신의 위치까지 올라가신 분도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마하트마 간디 하면 마하트마라는 뜻이 이제 위대한 뭐 성인 이런 하늘에 계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인도 정치인들이 보면은 종교와 정치 그리고 경제 이렇게 세 분야를 전부 아우르면서 역할을 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가 이제 최근 경제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인도가 경제 성장을 많이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빛과 그림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인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회장이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450억 달러 자산을 가지고 계시고 세계 5위 부자이시고, 이분의 자택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22층 빌딩에 2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자택을 지으려고 하십니다. 반면에 이제 인도 뭄바이 같은 지역인데, 이 지역이 이제 인도 뭄바이 다라비라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슬럼가가 있는 지역인데, 저도 이제 뭐 장사하느라고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상점도 뭐 있어서 많이 방문해봤는데, 이분들이 사시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사세요. 예를 들어서 진짜 저희 운전사도 한 20만 원 정도 받고 운전사를 썼는데, 그분이 사시는 데가 이 다라비 지역에 살고 5식구가 20만 원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뭐 기름값, 전기 같은 거도 떼야 되니까 난방비, 또 뭐 쌀값.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도에서 경제 성장이 되면서 하나는 이제 고소득 계층이 많이 늘어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분들이 사시는 데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좀 많이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런 그 저소득 계층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후보를 해야 될지. 근데 이제 이런 빈부격차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정치적 갈등 많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인들의 어떤 종교관, 또 어떻게 보면 그 돈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인도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차피 자기가 현재 태어난 거는 과거에 선을 행해가지고 좋게 태어났거나 악을 행해가지고 나쁘게 태어났거나,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자기가 어떤 좋은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돈을 못 번다 그러면 어떤 나쁜 일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개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빈부의 격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갈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안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항상 돈을 받으면, 저도 이렇게 조그만 상점들도 다니면 돈을 받으면 그 돈에 대해서 키스를 하고, 이렇게 입에 키스를 하고, 그 다음에 가네시신한테 감사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돈의 개념이 굉장히 신의 개념까지 올라가서 그런지 아들과 아버지 간에서도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실하게, 어떤 경우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거래도 하고, 돈에 대한 개념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집착이 좀 강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인도인의 삶과 중이라고 좀 제목을 붙여봤는데, 잘 아시는 타지마할. 타지마할이 아시겠지만 이게 묘입니다. 성이 아니라 그 인도의 이슬람 무굴 제국의 여왕의 묘입니다. 그 왕이 너무나 사랑을 했던 자기 부인이었기 때문에 13년 동안 걸려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든 무덤이고, 반면에 이 옆에 보면 바라나시 화장터인데, 바라나시라는 곳이 그 힌두교 성지입니다. 이쪽 이제 예루살렘처럼 힌두교 성지라서
많은 힌두인들이 자신들이 죽을 때는 이 바라나시 강에 가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자기 뼈를 흘려보내면 내세에는 더 좋은 삶으로 태어나고 깨어남에 이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바라나시까지 가서 걸어가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을 때가 되면 화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노천 화장터에서 자기 몸을 태워서 배에다 띄워서 보내는 곳입니다. 이제 무덤이 똑같은 무덤인데 좀 다른 차이가 있고요. 이제 대판본이 보이는 묘지인데 이슬람은 매장이고 힌두는 화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대판본 일반 산악 지역에 사는 지역 중에서도 이제 무덤으로 해서 매장하는 풍습이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힌두교에서는 화장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제 화장터를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도라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시간을 잘 안 지킨다, 인도인들이 시간을 안 지키고 약속을 해도 기한을 못 맞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백그라운드를 좀 보면 인도인한테는 삶과 죽음 자체도 그렇고 삶도 끝이 없거든요.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고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고 윤회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리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인도인은 순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재, 과거, 미래가 한 묶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지금 못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을 못 만나더라도 못 만나는 그 이유가 있다. 언젠가 또 만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 거래를 하면서 많이 보면은 1시간 정도 늦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저 같은 경우도 1시간 늦어도 그쪽에서 상당히 머리 불쾌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딜러 컨벤션을 한다 해가지고 아마 400~500명 모이는, 처음에 400명 모이는 이제 딜러 컨벤션을 제가 갔는데, 제 딴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가가지고 손님들 오면은 악수도 좀 하고 이래야겠다 생각을 한 30분 전에 갔어요.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딜러들만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조차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결국은 8시에 시작하기로 했던 딜러 컨벤션이 거의 9시 반이 돼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도인이 좀 늦는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걸 우리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늦어서 제대로 약속을 안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아직까지는 컬처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쪽에서도 변하고 저쪽에서도 변하고 이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인도를 이제 델리에서도 좀 있어봤고, 뭄바이에서도 있었고, 첸나이에서도 있었고, 캘커타에서도 있고, 좀 계속 돌아다녀 보니까 실제로 인도는 한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인도는 어떻게 보면 한 4개의 나라 정도로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정치의 중심지라고 그러는데, 이쪽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종 자체도 아리안 계열로 이루어져 있고 좀 어그레시브하고 그리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관점에서 보면 신뢰도가 제일 떨어지는 지역이 이쪽 북쪽 지역 사람들인 것 같고요. 반면에 이 남쪽 지역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원주민들, 좀 얼굴이 까무잡잡한 트라비다족들이 있는 남쪽 지역이 유순하고 또 저희 코드에도 좀 맞는 것 같고 약속도 좀 잘 지키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이제 현대자동차나 그 하청업체들이 또 외국 기업들도 많이 제조업체가 나와 있는 지역이 첸나이 지역입니다. 첸나이 지역인데 그 이유 중에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노동 문제, 특히 이제 유순한 성격이라든지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컬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조업을 하기에는 남쪽이 가장 좋다고 많이 얘기해가지고 남쪽으로 가서 최근에는 남쪽 지역이 산업 발전이 제일 많이 되고 있는 추세고요. 이제 뭄바이는 원래 이제 뭄바이 지역이 항구였고 여기가 이제 유럽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항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요 지역, 여기 구제라 요 지역이 이제 옛날에 면화라든지 이런 쪽 무역 많이 돼 있었고 지금도 무역의 중심지는 뭄바이 쪽으로 돼 있고요. 또 금융산업도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근데 뭄바이 같은 경우는 인도 기업의 35%, 인도 기업의 본사, 인도 대기업의 본사의 35%가 뭄바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금융이라든지 무역 쪽이 많이 발달해 있고요. 동부의 캘커타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테레사 수녀가 가서 그쪽에서 이제 봉사했던 지역인데, 이 지역은 아직도 제일 낙후된 지역이에요. 원래는 이 지역이 영국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제 수도로 처음에는 사용했었는데, 캘커타 지역이 한 지난 20년 동안 동부 지역이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된 이유는 가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정치적인 이유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공산당이 집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아시겠지만 이제 포스코가 여기 들어간 지역이 오리사 부브네슈어, 오리사 요 지역이거든요. 근데 요 지역이 이제 동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문화에 배치되고 그러면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좀 정치적 공산당하고 아무래도 현재 이제 집권당하고 갈등 관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아직까지 제일 낙후된 지역이 이 동부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지역이 아까 보셨던 다르질린 그 인종처럼 몽고족의 후예들, 그래서 이 지역 분들이 저희랑 똑같이 생겼고 실제로 가서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아리랑 대구를 굉장히 즐겨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하나의 국가라는 생각보다는 좀 네 개 지역으로 권역구로 나눠가지고 보는 게 좀 바람직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인도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드리븐 소사이티인데, 인도는 아직까지 피플 드리븐 소사이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도를 모든 시스템이나 서류를 가지고 모든 것이 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인도에 처음 가서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런 얘기 듣습니다. nothing possible, nothing impossible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시스템에서는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생각했을 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 관계에서 많은 부분이 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도에 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정도의 뭐 돈이 좀 필요하다 이런 뭐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당황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처리를 했는데 안 된다. 사실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는 결정 구조가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보면은 복수의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정부의 어떤 허가나 이름을 받을 때도 어떤 한 사람한테 한 사람이 결정을 내려서 처리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패스하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다시 그걸 보고 결정해 주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다수가 결정하는 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특히 대정부 이런 일을 처리하실 때는 좀 감안을 해두시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인도 산업 현황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브릭스 뭐 이머징 국가들 많이 얘기할 때 인도하고 중국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인도는 젊은 나라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젊은 나라라고 그런 의미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래 산업이라든지 미래 경제 성장 쪽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결국은 노동인구가 되는 거고, 노동인구가 된다는 얘기는 수입을 번다는 얘기고, 그 수입이 번다는 얘기는 결국 지출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도를 보시면 특히 젊은 층 중에서 경제 인구 증가가 결국 소비력 확대로 이어져 가지고 미래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지 않겠느냐. 인도는 아직도 내수 시장이 거의 80% 이상의 내수 시장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뭐 경제 지표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 뭐 중국하고 인도 이렇게 뭐 9%대 성장하고 8%대 성장하고 이런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노동 인구를 보면 2020년까지 인도 같은 경우는 약 1억 2천만 명 노동 인구가 증가하는 걸로 지금 예측이 되어 있고,
2030년까지는 약 1억 명이 노동인구가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을 보면은 6천만 명 정도가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령화 세대로 이제 들어갔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쭉 올라와가지고 2010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중국도 고령화 시대,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2020년에서 2030년 사이까지 계속 노동인구가 늘어난다. 그래서 인도는 젊은 나라이다. 젊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래 내수 시장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인도하고 중국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래서 인도하고 이제 중국을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크게 이제 나라 어차피 내수 시장이라든지 구매력 비교할 때 보면 PPP 구매력 지수하고 자동차 판매 대수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인도하고 중국하고 보면은 뭐 아직도 투휠러 자동차, 오토바이죠. 오토바이 자동차도 있는데 뭐 중국이 훨씬 많고 차도 훨씬 많은데 인도는 아마 요 단계 오토바이를 타는 단계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오토바이 대수가 엄청 늘어나고 특히 이제 시골 지역 같은 경우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대도시에 이제 신흥 그 중산층이 오면서 차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처음 사는 게 테레비입니다. 돈이 생기면 처음 사는 게 테레비고 가전제품 중에서. 그래서 테레비는 한 60% 정도, 60에서 70% 정도 보급률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돈이 조금 더 생기면 이제 냉장고를 사고 조금 더 생기면은 에어컨을 삽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레비는 어느 정도 이제 다 샀지 않느냐. 그리고 냉장고나 세탁기 좀 사다가 일부 부유층만 이제 에어컨 사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뭐 인도하고 중국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 중국 예를 보면은 PPP 구매력 지수가 3천 정도 되는 수준에서 이제 구매력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경우에는 PPP 3천이 도달하는 게 2010년도. 근데 중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한 6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PPP 구매력 지수에서. 차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6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 보시면은 PPP 구매력 지수가 1500에 도달했을 때가 중국이 1995년, 인도가 2000년, 2400에 도달했을 때가 2000년, 2008년, 6천 정도에 도달할 게 2009년, 2015년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현재 추세로 봐가지고는 한 6년 정도의 갭을 유지하면서 가지 않느냐. 근데 6년이라는 갭이 이제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나라에서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에 이제 뭐 여러 분야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섬유도 들어가고 뭐 여러 분야가 많이 들어갔는데 한 6년 전 정도에 이제 중국에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성공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고 타이밍상 보면은 구매력 지수가 폭발하는 이 타이밍이 인도에 들어가는 타이밍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요 데이터에서는 보여지고요. 뭐 현대자동차가 잘하고 있는데 지금 차 판매 대수도 차 디맨드 자체도 한 2015년에 되면은 한 1000만 대 정도, 인도의 차 판매가 한 1000만 대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도 소비 성장 구조인데 이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유사한 케이스입니다. 인도의 가장 큰 핵심 소비군 성장의 드라이버는 역시 젊은 층이 아닐까 보여지고요. 젊은 층들이 노동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노동인구가 자연스럽게 저축을 하게 되고 이 저축하게 된 돈이 결국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똑같은 구조죠. 옛날에 그 산업성장할 때. 반면에 이제 예전 우리나라하고 지금 인도하고 차이점은 인도에서는 상당히 그 외국 투자자들에 의한 자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젊은 층이 투자하는 그 투자액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돈, 그것이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인프라 스트럭처를 갖다가 만들어서 다시 국내 소비를 늘려가는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인도 시장을 전망을 밝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습니다.
반면에 지금 리스크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인도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작년에 한 13%까지 올라갔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요인과 또 이제 환율이 아마 강세로 가지 않을 건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뭐 전반적으로 지금 달러가 약세다 보니까 강세로 갈 경우에 이런 요인이 좀 인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인도 경제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어차피 예측치니까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 2015년 정도 되면 PPP 구매력 지수로 보면은 인도가 이제 일본을 따라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인도가 한 3위 정도 될 거로 지금 보여집니다. 인도 4위인데 3위 정도로 될 걸로 보여지고, 지금 GDP가 2004년에 2004년, 2009년, 2015년 지금 거의 더블로 계속 뛰고 있거든요. 2004년에서 2009년으로 오는데 더블로 뛰었고 2009년에서 2015년 예측치도 역시 더블로 뛰고 있습니다. 근데 GDP가 거의 2배 성장하는 구조를 보면 농업이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2004년도에 2009년도에는 20% 정도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제조업은 22%에서 20% 똑같이 갔고요. 서비스업이 35%에서 6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규모는 2배 늘었는데 농업 부분은 거의 반으로 줄었거든요. 결국은 농업 부분은 성장을 거의 못했다는 얘기고요. 제조업 부분은 규모는 2배 늘었는데 비중이 똑같으니까 제조업은 한 2배 정도 성장한 거고요. 서비스업은 규모가 2배로 늘었는데 비중이 2배로 늘었으니까 한 4배 정도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도 여태까지 2004년에서 2009년까지 인도 성장의 핵심 동력은 서비스업이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IT 기업이 성장하고 뭐 이런 서비스업이 성장을 시켰고, 제조업은 그에 따라서 한 중간 정도 가고 농업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2015년 보면은 구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단지 농업 부분만 또다시 한 12% 정도 줄 거다. 그러니까 거의 농업 부분은 앞으로 성장을 안 한다고 보여지고요.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추세와 같이 한 2배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이런 성장 추세를 유지하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뭐 8%, 9%대, 인도는 9%대, 뭐 8%, 9%대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인도 성장률이 중국보다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은 여태까지 이제 로빈 투자라든지 이런 투자에서 내수 소비 위주로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특히 위안화 절상으로 인해 가지고 한 8%대 성장을 유지하는 반면에 인도는 한 10%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되면 인도, 중국이 현재 성장률을 유지할 경우에 세계 인구 및 GDP의 한 37% 정도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10년, 15년 후에는 인도와 중국이 굉장히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도의 이제 산업별 GDP 성장, GDP 및 성장 그래프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농업 이 비중이 18%밖에 안 됩니다. 근데 농업 인구가 57%입니다. 서비스업은 GDP 비중이 56%인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 비중은 23%밖에 안 되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GDP 비중이 26%인데 일하는 사람 비중이 19%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어차피 산업 전체가 효율화되고 인당 생산성이라든 인당 버는 돈을 높이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농업 인구가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상황이고요. 거꾸로 보면은 사람 수랑 GDP를 나눠버리면은 그 산업의 그 인당 소득이 평균 소득이 나오니까 농업 인구도 자연스럽게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면은 소득 수준은 꾸준히 형상을 뭐 하게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의 도시화는 한 30% 정도 이루어진 걸로 보여지는데 한 10년 사이에 한 40%까지 올라간다. 근데 이 도시화는 지금 여태까지는 대도시 중심으로 도시화가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루어질 도시화는 중소도시에서 도시화로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비의 성장이 아마 중소도시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수준이라든지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정보 및 교육 수준은 계속 향상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택 건설 증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젊은 층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은 컨슈머 듀러블, 뭐 텔레비나 냉장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 컨슈머 듀러블 수요도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과거 2003년하고 2008년도를 비교해 본 섹터별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소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이렇게 보면 컨슈머 서비스 부분이 제일 많고, 임대업 부분,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부분, 교육 부분, 지출이 이런 순서대로 좀 많이 일어났고, 상대적으로 뭐 푸시라든지 이제 듀러블 곳은 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 있습니다. 산업별 성장 과거 히스토리하고 한번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요건 이제 마켓캡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마켓캡 기준으로 했을 때 비중이 어떻게 변했나, 그리고 중국이나 브라질, 미국과 비교해봤을 때 어떤 비중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본 건데, 에너지 섹터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아무래도 경제 성장이 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산업은 여태까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2000년까지가 결국은 성장의 드라이브였고, 2000년에서부터 2010년도는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향후에도 아마 소프트웨어 산업의 비중은 점점 더 줄어들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는 여태까지 IT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향후에는 IT 산업에서 좀 많이 상대적인 비중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분야가 제일 많이 일어났죠. 1.1%에서 10%까지 증가했고, 향후에도 이 부분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머티리얼, 자재 부분도 많이 늘어났고, 향후에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뱅크, 금융산업 분야인데 이 분야가 가장 이제 취약한 분야 중에 한 분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중국이라든지 브라질 같은 걸 보면 아직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뱅킹 시스템, 뱅크라고 하면 이제 파이낸셜 부분, 뭐 투자라든지 이런 쪽 분야에서 상당한 성장이 많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이제 주도하는 산업 구조가 향후에는 특히 이제 인프라 부분에서 시작될 것 같은데, 인도 정부도 문제가 지금 재정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를 좀 보면 2005년도에는 마이너스 4% 적자가 났거든요. 2010년도에는 마이너스 6.7%까지 적자 규모가 엄청나게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적자 규모가 계속되는 한 정부가 주도하는 인프라라든지 공공사업 분야가 좀 힘들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적자 규모를 줄여갈 걸로 보여지고, 실제로 줄여가겠다고 정부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인도 정부가 어떻게 적자를 좀 감축하겠느냐 이런 내용을 들여다보면, GDP는 어차피 성장을 하니까 GDP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그 세금, 텍스 레베뉴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민영화를 통해 가지고 자본을 좀 확충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고, 이제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정부가 극빈층, 아까 말씀드린 그 다락이라든지 그 빈민층을 위해 가지고 식량이나 연료비를 지금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깎겠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좀 깎고 있는 항목도 몇 개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아시겠지만 그 정권 유지 차원에서 좀 그렇게 많이 줄이지는 못할 걸로 지금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가 앞으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걸 할 것인가 이렇게 공약을 해놓은 거 보면 결국 인프라가 아니냐.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직도 60%가 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에 인도는 내수가 성장하고 사람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결국은 내수의 성장을
공급을 해줄 국내 기업의 성장이 필요하다. 그럼 제조업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제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없이는 성장이 안 되거든요. 넓은 땅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프라 쪽을 확충을 많이 해야겠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을 갖다가 개선을 하겠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어떤 경우는 뭐 제가 이제 딴 프로젝트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첸나이에서 캘커타까지 올리는데 육로 운송으로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오히려 배로 가는 게 더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의 그 교통 시스템이 또 이제 아까 산업부자와 똑같은 것처럼 보통은 농업, 제조업, 서비스로 가야 되는데 농업, 제조업 건너뛰고 서비스로 갔거든요. 교통수단도 철도, 도로,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 이렇게 가는 게 보통 수순인데 도로를 빼먹고 비행기로 바로 가버렸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항공산업으로. 그래서 도로가 왜 도로를 이렇게 많이 약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연방 정부다 보니까 특히 이제 로컬 정부의 힘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로컬 정부가 고속도로 갖다 남에서 북까지 다 까는데 자기들도 돈도 들어가고 합의가 안 되면 안 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에는 아직까지 이 산업 발전을 위한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이 상당히 좀 취약하고 그래서 이제 인도에 들어갈 때는 어느 지역에 들어가는가를 굉장히 중요한 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산업도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인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분야에서 일단 자원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돈이 안 드는 원자력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일본 원전 사고 이후에 원자력 부분하고 또 하나 강조되는 게 솔라 에너지, 태양광이 없거든요. 근데 원자력하고 태양에너지하고 차이점은 원자력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반면에 태양에너지는 굉장히 소규모로 여러 군데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태양광 발전소를 현재 1기가에서 20기가 정도로 향후 10년간 늘리겠다고 그러는데 20기가라고 그러면은 뭐 세계 수요의 60% 이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 공약 사항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태양광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포커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인프라를 정부에서 인프라를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실제로 이렇게 집행되는 건 좀 뭐 다른 얘기고요. 인도에서 12차 경제개발 500년 계획, 그러니까 내년부터 18년까지 보면 1조 달러 규모 인프라를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 규모면은 상당히 큰 규모죠. 근데 이렇게 큰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갖다 어떻게 할지 보면 정부가 어차피 지금 돈이 없으니까 정부가 한 30% 정도 되고 나머지 70%는 민간에서 좀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민간에서도 실제로 이제 인프라 쪽에 투자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문바이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문바이에 그 다리, 긴 다리가 하나 있어요. 새로 세워진 긴 다리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릴라이언스가 민간 주도로 해가지고 진 다리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이걸 것 같아요. 이제 ROE가 여태까지 보니까 한 17% 정도 했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이 주도한 인프라 사업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7%면은 뭐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수익률인데 저희 그 국내 업체들이 해외로 나가는 그 ROE 보면 보통 한 10%대에서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트랙티브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컨트리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유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민간 부분 자금 조달액은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채권 발행을 하는데 해외 자금 조달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 왜냐하면 지금 국가 신용 등급이 BB 플러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금 조달하는 데는 특히 인프라 부분은 투자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국내에서 자금 조달이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인도 자금 조달 시장인데 이건 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 금리를 보면은 2005년, 2007년, 2008년도에 금리나 물가 상승률이 비슷하게 갔습니다. 갑자기 확 벌어졌죠. 뭐 다 아시는 뭐 리만 브라더스 터지고 이러면서 저금리 정책이 쭉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률은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이제 2008년도에 가장 고점을 물가 상승률을 찍었을 때를 한번 좀 보여드린 건데
이 자료가 조금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됐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예측했던 게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실제로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4.5%에서 지금 현재는 한 7.5%까지 올랐고요. 향후에도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금리가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7.5%까지 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환보유고는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에서 꾸준히 지금 확충을 하고 있고, 환율이 외환보유고가 확충되면서 좀 안정이 되는 추세인데, 작년에 바라봤던 게 한 46에서 48까지 바라봤고, 올해 지금 바라보는 환율 동향은 아마도 강세로 가지 않겠느냐. 현재 지금 44 좀 넘거든, 44에서 45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일부 좀 어그레시브하게 보시는 분들은 40까지도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환율 시장은 워낙 또 이제 세계 경기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인도의 환율은 조금 강세로 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해외 자본 유입인데 여기서 특이할 사항은 외국인 직접 투자가 2005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한 6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외국인 직접 투자는 리만 브라더스가 터졌을 때도 직접 투자가 감소하지 않았어요. 인도에 대해서는요. 그만큼 외국인들이 보는 인도는 미래에 굉장히 스테이블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하고 인도를 많이 비교할 때 인도는 스테디 앤 스테이블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인도는 중국처럼 급격하게 변하지 않지만은 천천히 변하지만 스테이블하다. 또 민주화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기엔 너무너무 민주화가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슬로우 할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스테이블하다고 보고 있고,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도에 비해 가지고 스테이블한 정도가 스테빌리티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는 계속 증가를 했고, 간접 투자는 이제 당연히 펀드나 이런 간접 투자는 리만 브라더스 영향 때문에 좀 줄었다가 다시 이제 증가하는 추세고요. 금융시장 중에서 이제 고소득 계층을 한번 봤습니다. 고소득 계층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HNWI는 이제 금융자산이 한 100만 불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이고, HNWI 자산부터 특히 아시아 지역만 한번 비교를 해본 건데, 일본이 제일 많고 중국, 호주에서 인도랑 우리나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HNWI 자산가들이 가지고 있는 게 3천억입니다. 3천억 불 정도를 보유해서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좀 큽니다. 사실 부자들이, 그러니까 인도가 가난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보다 부자가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그러니까 인도 가서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라베 같은 데서 장사한다는 건 우스운 얘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도를 4개로 쪼개서 보듯이 인도의 소비계층도 쪼개서 보는 게 실제로 사업하는 데 맞는 것 같습니다. 에버리지라고 평균이라고 하는 데서 오는 그 착각, 인도는 1000에서 1500불 정도의 국민소득이기 때문에 장사를 못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숫자를 보면.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숫자는 늘어났다가 리만 브라더스 때 줄었습니다. 이제 환율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쭉 늘어날 추세로 보이고 있고, 자산가들이 그럼 어떻게 자기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한국, 중국, 인도를 비교해봤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자산 중에서 주식과 부동산 비중이 한 57% 한 이상이죠. 자산과 부동산에 집중이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현금 비중이 좀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에쿼티, 주식 분야의 부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3%밖에 안 되는데 한 23% 되고요. 리얼 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지금 부동산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인도 주식시장은 한겨울 한번 좀 보면, 이거는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인도의 금융시장이 얼마나 성숙이 되는지 보는 지표입니다. 근데 생각외로 인도의 금융시장은 한국하고 비슷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로 나눈 건데, 브라질, 중국, 일본 대비해가지고도 인도의 금융시장은 상당히 성숙해 있다. 이게 꼭 대표되는 건 아니지만,
이 도표에 의하면은 인도 특히 주식시장은 상당히 좀 성숙해져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을 보면 지난 5년간 추이를 보면 센섹스가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쓰는데 2005년이 가장 저점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5년간 한 430% 상승을 했고 코스피는 160% 상승해서 우리나라 주가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높았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5년 전에 인도 펀드에 들어가시는 분들 돈을 많이 버신 거고 반면에 이제 최근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돈을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인도 시장이 이렇게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다 보니까 프로가 굉장히 높아요. 아시아 지역에서 거의 제일 높은 18에서 20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분들은 좀 너무 고점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인도가 조정을 받았고 단지 인도에서 그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걸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프로라든지 이렇게 타타 이렇게 좀 큰 대기업들만 거래되고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유동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플로팅 주식 비율이 10% 미만인 것도 거의 50% 이상이 그러니까 실제로 인도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것만 움직이는 걸로 보여지고요. 인도 M&A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과거의 그 데이터를 보면은 이건 이제 M&A 밸류고 M&A 이제 개수는 점점 더 떨어지다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고요. 회복이 됐고요. 근데 밸류는 과거의 수치 거의 육박하게 왔죠. 사실 이제 이게 8월까지 데이터니까 좀 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과거에는 작은 딜들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최근에는 작은 딜은 적어지고 큰 딜 위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에버리지 사이즈를 보면은 과거 대비해 가지고 한 1억 2천만 불, 3,800불까지 빠졌는데 1억 2천만 불까지 올라갔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도메스틱 딜이 좀 줄어들고 크로스보더들이 좀 늘어났다. 이게 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전부 다 크로스보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M&A 이제 앞으로 M&A 추이는 소규모들의 M&A가 아니라 대기업 중심으로 대기업들이 사업 확장을 위한 M&A가 되고 그 대기업들이 사업 확장하는 M&A 중에서 많은 부분이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 자본력을 활용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갖다가 합병하거나 아니면은 자신들의 기술을 파는 해외 시장 개척이나 선진 기술 확보를 위한 M&A가 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ECB, 이제 해외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건데 External Commercial Borrowing도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고요. Foreign Currency Convertible Bond도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좀 여태까지 인도에서는 적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국내 본사에서 돈을 쏴주거나 아니면은 거기는 이제 국내 지점, 은행 지점을 통해 가지고 일부 운전 자금을 빌리는 그런 형태로만 진행됐습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 펀드랑 부동산 상황을 보는데 5년간 이제 이 회색이 5년간인데 5년간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러시아가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인도가 두 번째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러시아하고 인도가 상대적으로 저희가 이제 중국을 많이 떠들었는데 중국은 생각보다 이 4개 국가 중에서 러시아, 인도, 브라질, 중국으로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장성이나 수익률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앞으로는 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인도 부동산 FDI도 아까 비슷한 케이스인데 리만 브라더스가 리만 브라더스가 있었을 때도 부동산 FDI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들이 보는 인도 시장에 대해서 어떤 그 스테이블이라는 컨셉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부동산 인프라 투자 금융상품 사업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조정 장세가 있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도 금융사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이 이제 타이밍이라고 얘기는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몇 달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부동산도 지금 조정을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 조금 시간이 더 지나고 난다면 터닝포인트를 보고 난다면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